50대에 접어들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는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젊은 청년들한테 좀 좋은 시간도 있겠지만, 저같이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지금 50대 이후로는 뭐 기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서 좀 물러나야 할 그런 시기고, 또 그런 또 물러나야 할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잖아요. 실업이나 이런 네, 그 관련된 거 제가 PPT 좀 열어놓을게요. 그게 이제 중년의 인문학이라는 건데요. 네. 제가 며칠 후에 강의할 거예요. 광명시에서. 강의 주제가 중년의 인문학이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50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이렇게 쭉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거든요. 쭉 가서 이제 막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해서 인식의 욕구, 미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쭉 가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초월의 욕구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데까지 발달한다라는 게 이제 매슬로우의 기존 욕구 단계설이었는데, 신화의 힘을 쓴 조셉 캠벌이라는 사람이 매슬로우하고 같은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학자였나 봐요. 그래서 신화의 힘을 쓴 그 조셉 캠벨이 매슬로우를 비판을 했대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 욕구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욕구의 기초에는 어떤 신을 갈망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신화적인 욕구, 초월적인 욕구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또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매슬로우한테 얘기를 했대. 매슬로우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었어야 했다라고 자기 오류를 인정합니다. 아, 내가 피라미드를 잘못 그린 것 같아. 거꾸로 피라미드를 반대로 뒤집었어야지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매슬로우가.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매슬로우의 욕구소를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과 두뇌의 발전 같은 것, 뇌과학이랑 다 또 제가 결합을 해본 거예요. 매슬로우 이론하고. 그랬더니 중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역피라미드 효과가 강력해지더라라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중년이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부터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보통 네? 사회에 나갔을 때 아니나요? 아기 낳고 나서. 그렇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낳는데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내 친구 엄마는 얘야 수고했다, 산후조리원에 가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한 500만 원을 줬대는 거예요. 원망되죠. 나 몸 아픈데,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중년이 되면서부터 사회적인
어떤 그 욕구 있죠. 자기가 괜찮은 중년, 괜찮은 자리 잡은 중년이 되어야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안 해보고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내가 내 자식 새끼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얘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자식 키우다 보니까 막 그런 욕구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년이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런데 그것이 35세 때까지는 도파민도 많고 막 호르몬도 많고 왕성하고 그래요. 35세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잘. 왜냐면 자기가 그 지금에 이런 어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좀만 기다려봐. 엄마 아빠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40세가 딱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호르몬 떨어지고 갱년기 되고 남자도 테스토스테론하고 도파민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못 이루겠다. 나도 그 모양 그 꼴로 살다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인간이. 그래서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기존 피라미드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40세 좀 아주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면 50세까지 유효합니다. 저 단계로 발달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고 뭔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열망이 있는 한은, 그러니까 내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열망이 있는 그 나이 때까지는 기존 피라미드를 따라갑니다. 기존 피라미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좀 해소를 해야 되고 막 더 공부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이렇게 쭉 가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35세 이후 50세 사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 매슬로우의 역피라미드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피라미드. 무슨 얘기냐? 자기 초월의 욕구 있죠? 맨 위에. 즉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제 나는 봉사하면서 살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이것이 내 팔자야 이런 것도 마음을 비우는 것인데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자기 초월이거든요. 책 좀 가져가요. 골라가요. 여기. 나중에 여기 와서 가져가요. 선물용으로. 비우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 하위 욕구들 있죠. 하위 욕구들 때문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그 어떤 초월적인 욕구를 개발을 하지 못하면 중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인격 소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속적으로 자아 실현을 못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뭔가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배우고 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좀 줄어들어요. 자기 개발 욕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초월이 아니라 포기를 하는 거죠. 초월과 포기가 틀려야죠. 초월이냐 포기냐. 근데 자꾸 포기 쪽으로 가. 중년 넘어서 포기 쪽으로 가. 나는 초월을 한 것이냐 포기를 한 것이냐 그 느낌이 달라요. 포기 쪽으로 가면은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자꾸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옆집 아줌마가 막 동창하고 막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정점을 못 찍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50 될 때까지 자기 초월 욕구까지 못 가버린 거야. 끝까지. 선정을 땡 찍고 떨어져야 돼. 나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도달점에 도달을 못 해버린 거예요. 나이 먹을. 그러니까 40, 50 됐을 때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다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 50쯤 됐으면은 뭔가 세상 이치도 좀 알고 그러죠? 자기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록도 할 줄 알고 지천명도 할 줄 알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나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역피라미드 상황이 벌어져요.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인 관계를 하기가 싫어져요. 소속감이 무너져요. 그리고 자꾸 짜증을 내요. 별거 아닌데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심하게 무너지면은 묻지마 폭력자가 돼요. 못 짚고 나이 들어버리면 폭력성 노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꼰대, 태극기 부대 쪽에 그런 사람도 좀 많아요. 자꾸 뭐냐면은 싸우고 비판하는 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두뇌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자존감, 소속감. 그러니까 이 소속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해법이 있어요. 해법이. 그게 이제 뭐 가장 나쁜 게 자기는 선택받은 존재다라고 믿는 어떤 그 종교에 빠진다거나, 그다음에 다단계에 빠진다거나 하는 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약장사한테 이렇게 빠진다거나, 막 사는 할머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못 짚고 내려오면 그렇게 돼요.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 자기가 늘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시달리게 돼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더 보수화되고 뭔가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의지처를 막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인간은요 평생 안전지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왜? 안전지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 100억을 꽂아놓으면 내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1000억이 보이는 거야.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더 사기당할 것 같아 이제. 안전지대가 없대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안전지대 자체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도 일종의 초월적인 거예요. 그런 거를 깨달아야 돼. 그 나이가 되면. 근데 그거를 못 짚고 그 옆피라미드 상황이 되면은 마지막에 뭔가 망가지냐? 생리가 망가진대요. 암이 온다거나, 뭐 어떤 심한 갱년기 증상이 온다거나, 당뇨병, 치매, 막 이런 몸이 빨리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체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웬만큼 살면은 125세가 정상 수명이 돼요. 인간 125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인간의 뉴런 세포의 수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전 더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0년 이상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실험을 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동물들 중에서요,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몇백 년 사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세포 중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세포를 수리하면서 사는 세포가 있고요. 이걸 오토파지, 다 분해해버리고 다시 생성해서 사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즉 우리 피부 세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각질이 생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존의 세포를 없애버리고 새 거를 만들어요. 제가 아는 분이랑 이것도 질문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빨리 하세요. 아까 이 두 직군을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 없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또 지적 노동자하고 지식 노동자하고는 또 틀린 단어잖아요. 이게요. 직군이 따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반복적으로 지적 노동자를 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류에서 한쪽으로는 계속 요구하게 되고 한쪽에서 니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점에서 그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의는 그 나름대로 이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예전에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제 예전 거에는 그 답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직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직군이 아니라 어떤 뭔가 차이가 있어요. 크게 분명하게 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하고 인간을 대비시킬 때 자꾸 미래예지 능력으로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호모 루덴스를 제가 빼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의하는 창조성 집단은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망가지고 뜰 산업이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 산업이에요. 유의 쪽으로 뜨는 거예요. 유의 쪽으로. 아무튼 그 방금 뉴런 세포가, 근데 뉴런 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뉴런 세포를 가지고 나오는데 있는 게 죽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 게 사라지는 경우는 있는데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뉴런 세포를 계속 수리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뉴런 세포. 이거 세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부품만 갈아 끼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한번 샀는데 차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30년 전에 내가 태어날 때 샀던, 내가 어렸을 때 탔던 차를 우리 엄마가 계속 그것만 고쳐서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인간의 뉴런 세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걸 보니까 뉴런 세포의 수명이 120년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근데 120년 넘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일 리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몇 년일지 몰라요. 뉴런 세포의 수명은 다른 우리 그 생리적인 작용이 뒷받침이 된다면 인간의 뉴런 세포는 1000년 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 실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죠? 생물학에 잘 모르는데 예. 인간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어떤 거요? 개체수가 늘어나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계속 그거를 이렇게 수리하면서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뇌과학을 보면은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을 계속 만드는 걸로 나와요. 신병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쭉 가지고 산다는 게 기존 이론이었고요. 그런데 75세 넘어서도 80세 넘어서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은 해마에서 새 뉴런 세포를 만들어서 그 뉴런 세포가 이동해야 될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뉴런 세포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또 다시 가지를 펼쳐요. 그러니까 시냅스 가지를 많이 펼친 뉴런일수록 또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두뇌는 안 쓰면 죽고. 근데 머리를 안 쓰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것도 죽고 새로 만드는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거의 치매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운동도 이제 춤이 그렇게 좋다는데 춤도 배우고 뭐 이런 춤도 배워보고 저런 춤도 배워보고 춤바람도 좀 놔보고, 그러면서 뭐 책도 보고 그다음에 예술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뉴런 세포도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왜 100살 넘어서 그러면 이 두뇌가 버티지를 못하느냐? 뇌세포가 버틸 수 있는 건강의 환경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의 건강이 뇌세포가 견딜 수 있도록만 돌아간다면 1000년, 1500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건 아직 실험해본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뉴런 세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암세포 실험에서 알 수 있는데 지금 200년인가 거의 200년인가 뭐 번식하는 암세포가 있어요. 100년 넘게 배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암에 걸린 어떤 여자의 암세포를 배양하기 시작했는데 이 배양액 속에서 암세포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번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뇌이식을 해서 그러니까 뇌만 딱 떼서 몸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뇌만 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실현 가능한. 그렇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 로보캅이 아마 1호 영화일 거예요. 사람이 다쳤는데 아마 심장도 없을걸요. 딱 뇌하고 촉수만 그 안에 집어넣어서 로봇으로 만들잖아. 그게 로보캅이거든요. 그 영화가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두뇌하고 촉수만 있는 걸 보여줘요. 그 영화에서. 그것만 남기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각기동대,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알리타? 얼마 전에 개봉한 거. 그것도 그거 그대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뇌가 몇 년 살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아주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두뇌가 뇌가 육체가 뭐가 낫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두뇌가 자기라고 봐야죠. 지속적으로 되는 게. 근데 두뇌라는 기관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영혼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작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장년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럼 마무리해서 보세요. 중장년성이 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지극세계 진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문학 공사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능력을 키우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적으로 지금은 자원봉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봉사. 근데 자원봉사에 나오는 게 차비하고 식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 나오던가?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데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관이 끼어 있고 시나 이렇게 끼어 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 4, 5만 원인가 나와요. 일당이. 그러니까 저기 건축 노동자 일당이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건축 노동 잡부 일당이 8만 원 정도 돼요. 8만 원, 10만 원. 그거에 한 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지금 50%가 나오냐면은 인간이 하는 활동이 일이 주류고 봉사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면 물론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서비스 해주고 봉사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봉사라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쉽게 할 수 없는 봉사를 내가 할 수 있다. 이 지구상에서 고임금자가 돼요. 그게 주류가 돼버리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주류되는 게 있죠. 봉사보다 더 주류되는 게 뭐냐면은 노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SF 영화 중에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가상현실 게임을 잘하는 사람. 가상현실 게임을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지금도 어떤 게임은 상금이 1,000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드론 날리기 대회에서 우승을 초등학생이 했대요. 상금이 3억이야. 3억. 드론만 잘 날리는 3억. 상금이. 그리고 지금 게임 올림픽 같은 거 하잖아요. 저거 상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 선수 지금 한 1,000억, 연봉 1,000억까지 가죠. 게임 거기까지 가요. 연봉 100억, 1,000억 하는 게이머도 다 와요. 물론 게임의 종류가 지금의 게임은 아니겠지. 좀 더 이제 첨단 게임이고 가상현실하고 현실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정도까지 발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진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참 아까 이 친구들 다 가버렸는데 아무튼 더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제가 대구에서 어제 만났던 그 친구 10살, 뭐 5살 이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군대 게임을 좋아해요. 밀리터리. 옷도 군복을 입고 다니고 늘 총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엄마한테. 앞으로 이 분야가 엄청나게 뜬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20세기, 21세기의 전쟁 시뮬레이션은 1000년 후에도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역사 속 게임이 되는 거예요. 야, 20세기 인간들은 있잖아. 이렇게 전투하고 놀았대 하면서 1000년 후에도 인간이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호모 루덴스의 본능이 사라지질 않아요. 호모 루덴스의 본능 중에서 호모 루덴스하고 호모 파베르 본능이 결합된 게 뭐냐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이거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대 그 옛날에 구석기 시대까지 그 부족 사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과일 따고 채집 활동하는 게 이렇게 재미로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사냥꾼들이 목숨을 걸고 일다운 일을 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일의 역사에 있어서 뭐 그 중에는 뭐 이렇게 뭐 창녀도 등장하고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그 직업이 있었나 뭐 이렇게 그 일의 역사를 이렇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일이 그 사냥이 일다운 일이었다고 분석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연구를 더 해보니까 그게 일이 아니었던 걸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냥꾼들이 그걸 재밌어 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끔 전쟁 영화 보시면은 몸이 근질근질한데 왜 우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제발 나가서 싸우게 해주세요라는 군인들 나오죠. 뭐 다혈질 뭐 장비 같은 뭐 그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제발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 막 대모. 재밌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 막 맹수들하고 막 싸웠던 사람들이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야, 니네들이 우리 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목숨을 걸고 좀 싸워서 사슴 좀 잡아올래?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100% 유의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 있죠. 인류 사회는 100% 유의로 호모루덴스로 바뀌어요. 지금 구글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근무자들이 회사에 왜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회사가 재밌어서 간다. 일하는 게 재밌어서 간다. 그 되게 재밌는 특성이 4차 산업혁명기에 기업의 특성이 뭐냐면은 직원들이 그 회사에 오는 걸 재밌어 하지 않으면 망해버려요. 망해. 중국에 가면 게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때 막 비트코인 그 컴퓨터 돌렸잖아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진 거야. 비트코인 그 채굴하느라 채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채굴기만 없었으면 반도체 가격 지금 반토막 났을 텐데 막 이랬어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잘 나갈 때. 아무튼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있죠. 채굴기가 안 돌리잖아요. 채굴기를. 반도체 가격이 나갈 수가 없어요. 수요가 없는데. 그죠? 아무튼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비트코인 끝난 거. 가상화폐 끝난 거. 자, 그런데 중국에 어떤 회사가 생겼냐면 회사 일이 와서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임을 하냐? 게임 회사에서 상금을 내건 게임을 해요. 그래서 다 게임의 고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고수들만 또 뽑아. 이 회사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즉 제가 강의에서 인공지능이 전공을 잘하기 때문에 그 C&D 전공과 전공을 모니터를 보면서 연결해주는 능력자들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잘린다. 그래서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게임 경험이 많이 있는 애가 회사에서 살아남고 게임 경험이 없는 애는 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향도 있어요. 그 미국의 타일러 코엔이라는 경제학자가 게임을 잘하는 애가 취업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4차 산업혁명기에는. 그 원인이 방금 제가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게임만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요. 실제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뭐야? 상금을 많이 건 아이템 게임에서 그 아이템을 따는 게 내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실험을 또 하나 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 얘네들은 재밌는 거예요. 게임하러 회사를 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부터 잘하던 게임이야. 그러니까 거기 취직을 했죠. 게임을 하러 회사를 가는데 게임을 일이라고 생각할까 놀이라고 생각할까가 궁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종류의 회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그럼 그걸 뭘로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회사 칼퇴근이잖아요. 물론
3교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계속 게임하면 죽어요. 그 혈관이 막혀서 죽거든요. 계속 컴퓨터 급사해요. 심장을 막아버린대. 다리에서 혈전이 만들어서 심장을 막아서 죽는 거예요. 뇌출혈이나. 그러니까는 게임하다가 일어나서 몸도 움직여줘야 되고 또 퇴근을 시켜야 돼. 24시간 게임하다가 죽으니까 직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퇴근을 딱 시켜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PC방에 가서 그 게임을 계속 하더래요. 집에 안 가고. 그 회사의 3분의 1은 그 게임이 좋아서 그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왜 사장이 나가라 그러면 PC방 가서 또 해? 걔네들이 돈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 안 가요? 그 회사는 무엇을 회사는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거잖아요. 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그때 딸은 알 텐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만 다른 광고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는 한 가지 게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게 돼요. 이 아버지가 이 게임을 하면은 그 남동생도 할 거고 조카도 할 거고 아들도 할 거고 왜 아버지가 이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재미라는 것이 인간의 두뇌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까 제가 3세 7세 얘기했죠. 대략 10살 이전에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그게 두뇌가 세팅이 되고요. 10살 이전에 자기 엄마가 야 이거 맛있는 거야 하고 뭐를 줘도 그것을 맛있다고 생각하는 두뇌로 약간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살 이전에 햄버거만 줘보려고 그러면 걔는 그냥 암으로 가는 거예요. 10살 이전에는 반드시 웰빙 식품을 먹여야 된대요. 청국장, 된장국, 발효음식, 생식 좋아하게 일부러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사탕도 주지만 무를 깎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무하고 양파를 먹는 것에 마늘 같은 거를 먹는 것에 적응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태어나면은 여기다가 막 마늘, 고추 이런 걸 막 입맛을 태어나자마자 어린애한테 막 울어요. 아! 왜 아파가지고 혀가 적응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 10살 이전에 웰빙 음식으로 얘를 세팅시켜버립니다. 두뇌를. 마찬가지로 게임도 한 게임에 빠지게 되면은 평생 그 게임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요즘에 왜 당구장이 잘 되냐면은 1차 베이브붐 세대가 은퇴를 한 거예요. 내가 10대 때 즐겼던 게 뭐지 했더니 당구야. 당구. 당구장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장에 별의별 그 1차 베이브붐 세대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당구장 서울 시내에서 엄청 잘 돼요. 은퇴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게임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 그러니까 10대 때하고 10살 전후에 중독을 시켜야 그 시스템에 중독을 시켜야 얘네들이 평생 가거든.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게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 인구가 가장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거기에 중독돼야 그 아들도 중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10대 때 무렵에야 아빠랑 게임 한번 해볼래? 그때 중독되는 거예요. 그 게임 시스템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4차 산업혁명 그 시뮬레이션하고 4D, 3D, 4D 가상현실이 어느 정도 지금 기술력이 상승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가상현실 게임이 현실하고 가상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정도까지 기술력이 발달했죠. 그죠? 이제는 콘텐츠 싸움입니다. 어떤 콘텐츠로 이 인간의 두뇌를 즐겁게 해주느냐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술력은 이미 가상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데까지 발달을 했어요. 5G. 그죠? 원격으로 게임을 할 수 있고 포켓몬고 쫓아다니는 MR이라고 그러죠. 믹스드 리얼리티죠. MR, XR, VR, AR, 증강현실까지 다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은 뭐냐면은 어떤 게임 시스템, 어떤 게임 콘텐츠로 수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킨 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잠깐만, 결론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게임을 잘하면 1등 100억, 2등 50억,
3등 10억씩 수십 명, 4등 1억씩 1000명, 뭐 5등 5천만 원씩 5천명 이렇게 해가지고 1000억을 상금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 보고 애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돈 벌려고. 그래서 게임 속에서 지금 막 게임 아이템이 막 1억씩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얘가 10대가 게임을 잘해. 그럼 아이템을 땄어. 이 무기야 무기. 가상기술 무기에 땄어. 근데 당장 내가 용돈이 필요해. 이거 파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게임 잘하니까 또 딸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가상현실 그 머니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지금 그게 측정이 안 돼요. 그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크고 상징적으로 1000억을 뿌린다니까요. 한 게임 회사가. 그럼 중국 회사에서 게임 잘하는 애들을 모아서 내가 니네들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놓고 게임만 잘해서 그 게임에서 아이템을 따고 게임 속에서 돈을 벌어. 그리고 내가 월급을 줄게. 그 대신 네가 딴 거에 30%를 회사한테 줘.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네. 직업적으로 다가가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컨텐츠가 더 좋아가지고 게임이 잘 되는다 칩시다. 네. 그럼 저 그 게임 엄청 잘하는 인간이 네. 게임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생활에서의 그 인간 생활이 될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돈 잘 버는 게임 회사로 몰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갈까? 이건 제 어떤 내가 이때까지 보온 세대의 사고가 보는 어떤 이제 맞습니다. 그에 대한 그거라.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갤로그라는 게임을 중학교 때 하면서 컸거든요. 가상현실 게임을 아직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미디어로만 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게임과 현실이 구분이 안 간다는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은 게임과 현실이 구분이 안 갔을 때 게임 설계자들은 게임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인문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문학적인 게임을 만듭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다. 10대 남자애들 전쟁을 좋아한다. 전쟁 관련된 게임을 만듭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정화를 그리던 모습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싶다. 나는 미술이 좋아. 그럼 실제 그 르네상스 시대의 파리의 거리를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잠깐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걸 여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게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예요. 근데 잠깐만 그게 또 어떤 그게 있냐면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어디까지나 앉아서의 가상현실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일 좋은 게 춤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건 전혀 없어지잖아요. 앉아서 오로지 눈과 손가락밖에 안 하는 거죠. 그 게임이라는 게. 그럼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게. 과도기적으로 지금은 앉아서 하는 게이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미 서서 활동하는 게이머들이 많아요. 지금 이미 많아요. 이미 많아요. 응? 실제로 그 스키도 타고요. 총 들고 돌아다녀요. 세트장을 돌아다니는데 자기 거울 속에서는 시가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게임 설계자들은 인간의 본능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즐길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해요. 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 그 청룡열차 아시죠? 그 좀 공포 느끼잖아요. 스릴 느끼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 하에서 위험한 게임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스릴 느끼는 거예요. 물론 안 좋아하는 놀이동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이킹 타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떨어지는 느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거나 또 위험한 스포츠가 뭐 아무튼 위험한 스포츠가 있어요. 위험한 스포츠가 있는데 위험한 스포츠를 실제로 하는 인구가 많을 것이냐
가상으로 하는 인구가 많을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그리고 또 하나, 르네상스 시대에 지금 그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 가상현실 게임 중에 뭐가 지금 준비되고 있냐면, 고호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나왔어요. 거구를 끼고 고호의 화실을 내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고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지금. 이게 게임으로 나왔어요, 이미. 내가 가서 고호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몇백 년 전에 사람을. 이게 지금 게임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게임의 그 아이템에는 한계가 없다. 인간의 삶을 대처하는데 실제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고호를 어떻게 만나냐고요.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타임머신 타고 가거나 아니면 죽어서 만나야 되는데 안 죽고 만날 수 있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안 죽고. 이거 어마어마해집니다. 앞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비스 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기 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하면 저는 유튜브 영상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애는 제가 죽어도 저랑 계속 대화할 거예요. 아마 가상으로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모를. 그래서 무덤에 가면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은 무덤에 이제 그 납골당에 딱 가면은 납골당에 화면이 딱 떠요. 돌아가신 엄마가 딱 떠.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 지금은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매일 그 회사, 서비스 회사를 돈을 주고 자기가 영상을 찍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가 10년 후에 볼 영상까지 다 찍어놓은 거야. 막 몇십 초 짜리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올 때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있는데 얼마 전에 데니송 만들기라는 벤처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데니송 만들기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말투, 두뇌, 사고방식을 인공지능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SNS하고 외모를 따라하는 건 이미 너무 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 데니송한테 사람들이 인공 데니송한테 막 로봇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실제 데니송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가상의 데니송 인공지능하고 청중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다큐멘터리가 얼마 전에 TV에서 했어요. 우리나라 TV에서. 그러니까는 데니송이 놀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예측하는 대답을 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도 나랑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 가상의 내가 내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대가 돼요.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해.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아. 따라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인공지능 입장에서. 그런 서비스까지 가상현실 게임에 죽은 사람을 재현해내는 것까지 그게 VR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미래 경제는 리얼리티하고 실제 현장에서 뭐가 중요하죠? 먹거리, 음식 중요하죠. 그죠? 먹어야 되니까. 리얼리티하고 VR, 가상현실하고 5대5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가면 갈수록 5대5, 6대4, 3대7, 2대8로 VR 경제가 더 커져버려요. 현실 경제보다 가상현실 경제가 점점점 커지는 시대로 우리 문명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부모한테 진로주도 할 때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만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쪽은 직장이 계속 늘어나거든. 취업할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죠. VR 쪽은 직장이 늘어나. 지금 VR하고 게임 속에서 돌아가는 아이템이 전 세계 통화량 중에서 몇 프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1, 2%? 아니 1% 안 될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게임을 계속 시키면 그 하나 게임에 스킬을 낼 수가 있어. 하지만 좀 전에 요구한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게임이 굉장히 인문학적이에요. 요즘 게임이. 지가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스킬을 익힌다. 지가 그렇게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요즘 게임은 소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아바타가 그 화면 안에서 또는 가상현실 안에서 아바타랑 대화를 하고 아바타랑 작전을 짜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고 이래요. 실제 전투 현장에서 자기가 부하를 다루는 것과 또는 내가 상사한테 내가 의견 제시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그 가상현실 속에서는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초등학생인지 알 길이 없어. 대충 이제 얘기하다 보면 드러나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인문학적이에요. 왜냐면은 가상에서 만났을 뿐이지 인간을 상대하는 거예요. 인간. 물론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거의 또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게임은 우리가 예전에 갤로그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커뮤니티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체험이 게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게임만 시켜라 하는 것은 오히려 공교육보다 훨씬 더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게임만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그 기사가 생각이 나냐면은 어릴 때부터 너무 영상을 보여주면 그 뇌의 어떤 형성이 좋지 않다는 어떤 그런 걸로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언제 시절 얘기냐면 비디오 테이프 틀어주던 시절 얘기예요. 비디오 테이프. 유튜브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 엄마 어디 갔다 일하고 올 테니까 이거 영화 보고 있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이거 끝나면 애들이 또 되감기해서 그걸 봐야 돼. 그리고 이제 TV는 뭐죠? 자기 선택권이 없어. KBS 5시부터 만화영화 시작해가지고 6시 내 고향 해가지고 끝날 때 애국가로 끝나. 계속 그게 그래서 바보 상자예요. 근데 요즘 유튜브는 바보 상자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유튜브. 그렇지만 네. 그건 있어요. 유튜브도 뭐 자기가 직접 개입을. 내가 선택을 해서 보지만 별로 내 머리는 안 움직여. 그러니까 내 머리가 안 움직이는 거는 새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학자들이 그렇게 측정을 한 거고. 아니, 수동적이라는 거지. 그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제가 예를 들면 얘가 제 얘기. 예. 제가 그 퇴근해가지고 책 보는 게 편하냐 유튜브 보는 게 유튜브 훨씬 편해요. 왜냐면은 책은 뭔가 내 에너지를 필요로 해. 근데 유튜브 보는 건 별로 필요를 안 해. 그렇다고 내가 유튜브를 뭐 이렇게 뭐라는 거 가시거리를 보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륜의 그것도 봐요. 그렇지만 책 보는 보다는 유튜브는 훨씬 편해. 자, 편한데 예전에 우리가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는 편치 않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유튜브는 편하죠. 그걸로 끝날까요? 편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편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걸 찾는 능력이 향상된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그래서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미니카라든가 이렇게 지하철, 기차 영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종류의 영상을 좋아해요. 보면은 그 고양이 나오는 것은 중국 채널을 봐요. 그 중국 노래를 막 따라해요. 무슨 자동차 나오는 거는 일본 채널을 봐요. 일본 애들이 막 가지고 노는 거, 막 일본어 하는 걸 또 봐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한국 채널을 봐요. 얘는 지금 4살, 5살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3개 국어를 막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죠? 얘가 막 일본어 따라하고 중국어 따라하는 동력이 뭐죠? 재미. 책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했지만 유튜브는 재미를 통해서 습득한다. 그러나 과거의 세대는 얘가 유튜브를 보면서 편하게 재미만 느끼고 얘가 얻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올드 세대죠. 옛날 세대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얘가 그 재미에 의해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배워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제가 가상현실 경제가 지금 1%밖에 안 될 거라고 했죠. 역전되는 시대가 옵니다. 경제가 가상현실로 몰리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경제가 가상현실로 90%까지 몰리는 시대가 오고 90% 이상까지 몰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99%까지는 안 될 거지만 그 왜냐면 물질의 에너지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튼 90%까지 갈 수 있어요. 가상현실 경제가. 그러면 가상현실 경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집에는 책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얘는 유튜브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누가 더 인생을 더 풍요롭게 즐기면서 백수 생활 안 하고 정상적인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어린애들 얘기입니다. 지금 다 큰 학생 얘기 아니에요. 지금 5살짜리 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제가 왜 유튜브 보는 그냥 냅둘까요? 경제가 바뀌기 때문에 뒤집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밖에서 뛰어놀고 하죠. 자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어린애들도 농사 같이 지었죠. 꽃갱이 일도 하고 이거는 잡초야, 이거는 민들레야, 이게 씨앗이야 하면서 막 심고 그랬죠. 애들이 막 그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들어오는 데이터 정보량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량. 그때는 느린 속도의 시대였어요. 느린 속도의 시대. 그러니까 정보가 아날로그 속도의 정보로 오는 것에 부모님 세대가 거기에 익숙하고 우리도 그런 속도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속도로 책을 읽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게임 이야기가 이게 유튜브 좀한데 이게 제가 말하는 본질은 유튜브의 그건 장점입니다. 게임 진짜 제 어떤 이쪽 속에는 뭔가 어릴 때부터 게임에 몰입되면은 다른 어떤 모든 활동들을 좀 인간이 살아가는 게 어떤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게 또 많이 어떤 저하돼 버리고 오로지 게임 그것만 하면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질까?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공부법 얘기를 할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가 있고 인문학적인 욕구,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공부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게임을 하는 애들도 도피처로서 게임을 하는 애가 있고 다른 것들이 뭐 크게 일상적으로 지장이 없으면서도 게임을 즐기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게임으로 성공한 사람 많은가 청소년 중에서 좀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 망가진 인생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볼 때 내가 주위에 이렇게 보면 게임 때문에 성공이나 돈 잘 버는 소리 보다는 게임 때문에 망가진 애 소리 내면 더 많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결핍으로부터의 도피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으로 잘못된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결핍으로부터 도피를 게임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즉 나는 사는 것도 행복한데 게임도 재밌어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게 더 본질입니다. 게임으로 도피하는 애들이 그것은 마약이나 알코올로 도피하는 거나 똑같아요. 꼭 게임을 도피로 시작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데가 게임밖에 없는 환경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게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는 못해요. 나 지금 책 보는 좋아요. 책이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렇게 지금까지. 아버지가 된다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아버지 지금까지는 어머니 말씀이 맞고 예. 저는 오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사회활동할 때의 변화를 강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맞는 거고 직업군으로 다가가니까 그렇게 예? 직업군으로 다가갔을 때 직업군? 직업으로 어떻게 다가갔을 때는 앞으로 어떤 게임을 잘하고 하는 애가 훨씬 살아남는 그쪽은 직장이 늘어나고 리얼리티 쪽은 직장이 줄어드니까. 리얼리티 쪽은 인공지능 로봇이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참고로 하시고 손자 손녀 교육에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식 때는 이미 늦었어요. 게임도 즐기지 못했고 공부도 즐기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양쪽에서 갈팡질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식 때는 본인이 혁명하는 길밖에 안 남아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10살 넘어가면은요 기본 세팅이 끝나요. 그래서 부모가 만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만진다고 얘가 조각되질 않아요. 10살이 넘어가 버리면 그 기회는 10살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10살까지는 사실 대충 하고 10살 넘어서 닥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가뜨려 놓고 닥달하는 거예요. 그건 참 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글이나 그런 데에서 인공지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글.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이 되고 발달이 되면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기계들이 일을 하고 나면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은 경제를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옛날에는 개인이 역할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대기업 그런 구글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거를 창출을 하고 그 나머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상품들 그런 거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런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다시 또 무슨 수익을 돌리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맞아요. 그게 국민기본급이고 우리나라에서 한 3년쯤 후에는 굉장히 이슈가 될 거예요. 국민기본급 50만 원부터 시작하냐 10만 원부터 시작하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될 거고 지금 시도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의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냥 나 좀 문화 활동 좀 하고 밥 굶지 않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고 이 정도 살고 싶다. 그 정도의 욕망을 못 채울 정도로 이 지구의 재화나 물질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음식도 남아 돌고요. 땅도 남아 돌아요. 사실. 부자들이 땅값 오를까 봐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많다고. 어디든지.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제로섬이다. 즉 얘가 이만큼 가져가면 나는 없다. 이것 자체도 세뇌당한 거예요. 구글이나 기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한 돈을 다 가져가면 우리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 공식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 깨져요. 깨지고 뭐가 달라지냐면 돈이 되는 영역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작년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애가 7살짜리인데 걔가 한 일이라고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영상 찍은 거밖에 없어요. 걔가 연봉 10억이 넘었어요. 7살짜리 애가. 돈이 되는 영역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의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가 놀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호모 사피엔스는 지고 호모 루덴스로 바뀐다.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 시대와 호모 루덴스 시대의 호모 루덴스는 즐기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쭉 가져가는 게 뭐냐? 호모 파렐이에요. 도구의 인간. 근데 이 도구의 인간, 도구를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인간. 다 도구죠. 이거 다 도구죠. 휴대폰 다. 도구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도 가상의 도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제 낫질, 못질, 망치질에서 실제 진짜 총에서 가상의 총, 가상의 아이템, 가상의 도구로 넘어가는 거죠. 호모 파벨은 그대로 되죠. 호모 루덴스가 커지죠.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돈 벌고 성공하는 데 생각을 썼어요. 미래는 노는 데 생각을 쓴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놀지? 가장 잘 노는 방법을 잘 생각해내는 자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미래. 그게 호모 루덴스의 시대예요.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부 마인드부터 애들을 교육하는 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행복한 부자 백수가 될 텐데
미래에는 부자 백수가 나와요. 장난감 영상으로 10억 버네. 걔가 직업이 있는 애예요. 백수예요. 겉으로 봐서 백수죠. 근데 부자 백수잖아. 미래 사회는 행복한 부자 백수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공교육 방식대로 우리 애들 기르잖아요. 불행하고 가난한 백수가 돼요. 제가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인드 자체가 가난한 백수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미래 사회를 아직 못 보고 있으니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사장들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잘라버리려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 2024년이에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자, 이 책에서 아까 제가 소개한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딱 들어요. 얘기 꼭 하고 싶다고 막 내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냄비 속에서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라고 자꾸 얘기한대. 지금 경제하고 지금 사람들을. 그러니까 냄비 속에서 삶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공교육이다 그러면은 공교육 자체가 냄비야. 결국 여기서 아무리 바둥거려봐야 얘는 삶아지는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냄비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냄비 속에서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 사람. 그 책의 주인공. 그게 아니라 후라이팬 위에서 개구리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후라이팬 위에서 발하고 배가 지글거리고 있대 지금. 그릴 위에 있다는 거야. 개구리가. 그런데 그 개구리가 무감각한 거야. 신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줄 모르는 거야. 삶아지는 개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아지는 개구리가 아니라 지금 그릴이 지글지글 끓고 있고 얘가 지금 이미 살이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근데 불행하게도 이 개구리가 마취주사를 맞은 거야. 그래갖고 불에 타는 줄 모르고 이러고 있대. 개구리가. 밑에서 지금 막 살이 익고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그 저자가. 모르게끔 언론, 정부 다 지금 차단시키고 있죠. 정부. 다 차단시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각자 도생. 무슨 얘기냐? 대기업의 오너들도 자기 거 챙기기 바빠요. 왜?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쓰나미가 오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기 거 챙겨야 돼. 앞으로 30년 동안 불황 올 것 같거든. 우리 애들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거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권력이 있어야 자기 걸 챙길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의원 월급 세잖아요. 월급만 받아도 저축할 수 있잖아요. 아껴 쓰면. 그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들 비상식량 챙기기 바쁜 시대예요. 비상식량. 뭘 만드느냐에 다 틀린데. 절망적이다. 빨리 없어질 제조업 중에 하나네. 1층밴드도 아니고 이제 주문받아서 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한 10년, 15년 정도는 어떻게 버텨가 왔거든요. 절망적이다. 너무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제 이거를 접나 마나 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눈덩이가 부을 때. 그러니까 그릴 위에 있는 개구리가 그런 비유예요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살이 달라붙어 버렸어 후라이팬에. 뛸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없으니까. 해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자동화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또 자동화 기계 만든다고 해서 다른 오다가 올 것 같으면 그 사장님 아저씨의 그
전직 중에서 그 회사를 그냥 별로 스토리 없이 인수받았어요? 아니면 전직에 뭐 카센터도 하고 창업을 했어요? 계속 부품만 만들었었어요? 아니면 자동차 전체를 한번 열어본 적 있어요? 문제인데. 그러니까 부품은 이제 여러 군데 뭐 이렇게 선박, 그다음에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들어가는 건 기계 이제 쇠 부품 들어가는 건 다 만드는 그런 회사. 사장님 취미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제조업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자동차 튜닝 사업 중에서도 좀 더 특수화된 건데 개인 맞춤 자동차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게 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게 앞으로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 튜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 경운기,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 모든 것을 튜닝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부터 빨리 익히셔야 돼요, 사장님. 그게 그러면 소품 그렇지, 다품종. 그렇게 버리면 지금 그 기계 자체가 자동화를 시키더라도 그게 그런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결국 그렇게 되면 1인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재 있는 기계가 이제 많이 생산하다가 조금 생산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튜닝 산업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나마 부품 기계라도 있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전기차랑 이렇게 그런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와도 현재 우리가 운전하는 차의 시장은 제 생각에는 10% 20%는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기 오염이 심하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만 수리하는 식으로 해서 올드카는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마치 인문학에서 고전이 살아남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사람도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 스틱 몰았잖아요. 전 지금도 스틱을 몰아요. 왜냐면 근데 무릎이 아파서 좀 이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이거 클러치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즐기는 인구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그 자산을 가지고서는 튜닝 산업으로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 중에서 기계를 중고가 받을 수 있을 때 팔아넘겨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팔아넘겨. 지금 아파트랑 똑같아요. 그 산업 돌아갈 때 팔아넘기지 않으면 나중에 중고값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부품을 팔아넘기면서 그 현찰을 축적을 하면서 튜닝 산업에 필요한 그 시설로 서서히 이렇게 옮겨 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튜닝 산업의 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르는 게 값이 돼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처럼 돼요. 뭐 스트라이버 그렇잖아요. 엄청 비싼 거.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가장 다양한 탈 것 비이클을 가장 아름답게 튜닝하는 사장님이다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딴 데서 튜닝하는데 1,000만 원 주는데 사장님한테는 1억 주고 튜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대중의 예술가와예요. 그러니까 미래 제조업은 장인의 경지, 예술가의 경지로 올라서지 못하면 다 망해요. 지금 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튜닝 산업. 막막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산업도 완전히 엉망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이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5년이냐 10년이냐가 문제예요. 10년은 안 넘어갈 거예요. 내 생각. 10년 후는 확실하게 이거는 문제 생겨요. 2008년 때부터 위기의식을 가져왔거든요. 문제 생겨요. 저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는 없죠? 자기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뛰다가 보니까
그거 일하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만 몰두를 해야지 미래를 보려고 당연하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 두뇌가 막 이거 하잖아요.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미래를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장들이. 군대에서 왜 그 포크레인으로 눈 치울 수 있는데 왜 삽으로 눈 치우게 하는 줄 아세요? 바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울해지면 자살자가 늘어나거든. 막 일을 시키는 거야. 막 땅 팔아, 옮겨라, 막 자살할까 봐. 그래서 아까 저기 선생님 그 국민 기본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지금 현재 제도랑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서구의 우유로의 그 복지 정책 거기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본급을 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한있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려면 뭐 구글이나 그런 데가 없으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게 베이스가 돼 있을런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국제적인 기업, 세계적인 기업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넘버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뭐 농업에서 넘버원 하기도 힘들고 제조업은 인공지능, 뭐 자동차 다 넘버원 되기 힘들어요. 뭐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바이오도 넘버원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BTS가 있는 그쪽하고 그다음에 예술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임 쪽이 넘버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쪽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죠. 왜 제조업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표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뭔가를 바꿀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가능성이 0%예요. 안 될 거예요. 아마 또 다른 나라는 좀 가능성이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간운동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돈 안 되는 강의 다니는 이유가 그 민간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애들을 아까 그 미래 예지 능력 얘기할 때 아이들을 닥달하는 가정이 아니라 좀 더 자유를 주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가정으로 다들 바뀌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창의적인 애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창의적인 소수가 조앤 롤링이 영국에 끼친 그 GDP 영향력이 30조가 넘었대요. 30조. 한 사람이 30조씩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30조면 지금 삼성 영업이익의 50%예요. 삼성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그래서 예지력은 있는 사람이야.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는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바뀌어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만큼 그 영향력을 가지려면은 한국은 실리콘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문화예술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이 강해져야만이 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운동을 하고 싶고 제가 그 3만 원짜리 그 교육 그거를 빨리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림을 파는 것이고 그래서 그림을 사준 거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의 문 앞에서 있는 취준생들한테 이제 선배님으로서 아니면 미래 학자로서 취준생들은 갈아타기의 고수가 돼야 돼. 왜냐면 긴 직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대학생들한테 1학년 때는 5년 후의 직업을 생각하고 2학년 때는 10년 후의 직업을 생각하고 3학년 때는 15년 후의 직업을 생각하고 4학년 때는 20년 후의 직업을 생각하고 대학원 가서는 30년 후의 직업을 생각하고 그렇게 부전공을 선택하라고 관점을 그 마인드가 중요하죠. 갈아타야 돼.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나 또뭐 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정말 이렇게 안전한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준비를 한다는 설명을 많이 낭비하고
거기에 그걸 다루는 시사인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공시족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그 기자가 이제 공시족을 두둔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공시족이 많은 이유는 다른 길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그럼 그거 안 하고 뭐 다른 거 해볼까? 다 폭망하는 길밖에 안 보이는 거야. 백수의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열악하고 중소기업 보장 안 되고 그죠? 어차피 제조업 보장 안 되니까 그걸 걔네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그 작은 확률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재수업도 하고 있고 네. 또 큰아이가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이제 졸업을 하면 취준생이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그 거창고의 그 10개명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가 자기는 인생이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기분 받고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네가 프론티어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얘는 그게 싫대요. 그래서 안정적이게 그냥 기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냥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건 우리 세대가 했던 생각인데. 오히려 제가 그냥 아까 그 단도대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 밑에는 아들 딸이에요? 이거 아빠 사업을 좀 보조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대학 교육을 시켰을 때 정확한 대학 교육 공부를 안 하고 제가 그냥 그 영어 수업 공부했어요? 네? 대학 교육. 아니요. 이제 선생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무다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정말 대안을 위한 대학 교육이라고 해서 뭐 기본적인 그 교육청에서 나오는 커리큘럼을 일정 안 받고 그냥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그냥 검정고 시켜서 중학교 검정고를 고졸 검정고에서 하는데 지금 물론 거기 여러 가지 또 이제 커리큘럼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 놓고 보면 그 대학 교육을 시킨 거에 대해서 되돌아본다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성과 제가 바랬던 거는 사회적인 어떤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그 학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8개였던 그런 정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부담감 없는 경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물으면서 뭔가 배워나가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결론은 내가 또 다른 원시 속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았나 어떤 그런 치열한 경쟁이 없는 그런 곳에서 얘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어떤 그런 경쟁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비슷한 곳을 다니다가 지금 얘가 23살인데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20대 때 가졌던 제가 가졌던 그런 어떤 열정 세상에 부딪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없고 내가 너무 편하게 키웠나 쟤를 오신하게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아니요. 그 아이가 자랐던 그 방식 속에서 돌파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아이들이 욕구가 다들 비슷하다라는 그것 자체가 그거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욕구에서부터. 아까 자동차 튜닝 사업이라는 것도 인간의 본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나만의 것을 갖고 싶다라는 그 본능이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산업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업무에 맞게 이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폼으로 굉장히 성공한 패션 업계의 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요리 회사의 유니폼, 그러니까 작업복. 그러니까 유니폼으로
그 성공한 회사도 있고 작업복 패션 중에서 작업복으로 성공한 30대 CEO가 있어요. 30대 초반의 여자 패션업계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은 카센터 작업복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포크레인 작업복하고 무슨 작업복이 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입는 옷하고 이래. 그래도 아까 제가 현장성 얘기했죠. 이 친구는 그 작업 현장을 가서 관찰을 해요. 그래도 이 직업은 호주머니가 여기 달렸으면 좋겠다, 저기 달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각 직종마다 맞게 작업복을 디자인한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한번 입어보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재구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회사 돼버렸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두 아들하고 딸이 좀 현장성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하지만 현장성이 떨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되냐면은 인간의 본성으로 가야죠. 인간은 뭘 하면서 쉬고 싶어하고 뭘 하면서 놀고 싶어하는 거로 가야죠. 아마 딸은 그게 맞을 거예요. 왜? 그 애가 온실 속에서 자란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인간의 휴식, 즐거움, 좀 편안한 즐거움 같은 거. 그쪽에서 뭔가를 체험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직장에 가서 짧게라도 인턴을 하거나 뭐 휴양지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쪽으로 그 아이가 형성되어 있는 장점, 그 과거의 경험이 곧 장점이에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장점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것도 장점이긴 한데 그게 너무 공급이 너무 이제 치열하다, 과다하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희망이 있다고 봐요. 거기 찾을 수 있다, 그 방식에서. 그렇게 봐야죠. 저는 이제 국제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네. 저는 큰애도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 생각해요. 대학교 4학년에? 네, 지금 이제 올해 그 하반기에 졸업을 할 건데, 근데 졸업을 하고 전공은 뭐죠? 경영학이에요. 와, 최악이다 진짜. 근데 얘가 경영학이 그 미국에서 취업 안 되는 학과로 지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년 전부터 그 경영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갈수록 더 했지. 근데 저는 어떻게 이제 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근데 엄마가 너를 대학을 보낸 이유는, 너가 대학을 보낸 이유는 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친구를 경영하고 인간관계를 경영해라, 그런 의미로 내가 보낸 거다. 뭐 요즘에는 세상에 옛날 엄마 때 같지 않아가지고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과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적인 여유를 주면서. 근데 어차피 경영이라는 거는 기초니까, 기초 인문학이고 다 필요하니까 이제 이 다음 그 친구의 장점을 뭘로 가질 것이냐가 지금 중요하긴 한데,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하면은 한번 한 2, 3년 경험을 주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공무원 시험에 붙거나 떨어지는 거나 어쨌건 현장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이 그 다음 방향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실패하고 실수를 뒤로 미루게 되면은 방향을 못 잡으면서 나이를 먹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장가가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여자 보는 눈도 안 생겨요. 최악의 며느리를 또 데려와요. 얘가 그 지금 실험 실패 이거를 확 밀어줘야 빨리 하거든요. 그래,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라. 몇 급 뭐 어느 할래? 기술 공무원 할래? 뭐 할래? 해가지고 막 그래, 넌 될 거야 막 희망을 막 주면서 확 밀어버려야 돼 그쪽으로. 그러면 떨어지거나 붙거나가 빨리 결정이 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자기 제2의, 떨어지면 제2의 뭔가를 생각할 거고, 붙으면 땡큐지. 붙으면 브라보. 일단 공부하는 게. 요즘에 대학에서 유행하는 게 졸업 유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졸업 유예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그거를 할 건가? 졸업 1년 만에 합격하기 힘들 텐데 졸업 유예 한다고. 한다면서. 왜냐하면 졸업 유예를 걸어놔놓고 이제 이렇게 그런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인턴을 하면 이제 그 뭡니까 경험치가 그 입사 지원서를 쓸 때 현장 경험이 많다고 해서 많이 가산점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시조 그 기사에서처럼
딴 데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 몰려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아드님도 마찬가지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꽃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길로 진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적미적하게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단은 경험을 하게 하고 네. 빨리 그 과정도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재수 삼수 안 했죠? 네. 재수 삼수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그래도 네. 자기는 하고 싶 그걸 하고 싶냐고. 그럼 확 밀어버려. 아니 안 하고 싶어도 얘가 하고 싶다니까 밀어줘야죠. 지금은 그러니까 방법이 애가 없어. 하고 싶다고요? 그럼 밀어야지. 할 수 없어.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겪어야만이 다른 길이 생기거든요. 저는 애를 이제 키워오면서 많은 이제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큰애 때문에 이제 둘째를 대학교에 보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야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타치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가 이제 그만큼 이끌어간 세월인데 보면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냥 월급 나오면 그걸로 생활을 하고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공익근무 영원을 해봤으면 그걸 빨리 깨달을 텐데. 자기 체질이 안 맞는다는 거. 얘가 그 지금 대학 학교에서 이제 저네들 또래 준비하는 애들이 대부분 보면 취업한다고 이제 열심히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에 깔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무튼 답답한 거는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이런 느낌을 젊은이들도 좀 있으면 취업 문 앞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미래를 보는 세계의 흐름을 보는 어떤 그런 게 좀 성실하게 있었으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을 거고 물론 내 아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경험이기도 한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다시 누웠다 일어나야 되고 누웠다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향하고 있는 한 방향이 있잖아요. 지구의 중심이라는. 근데 우리가 360도로 열려 있는 어떤 공간을 체험하는 심리적하고 이제 이걸 좀 비유를 해보는 건데 중력이라는 영향을 받지 않는 순간은 추락하는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시도를 하고 추락하는 시간을 경험을 해야만이 진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추락을 경험해버리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중력의 영향 하에서 인생을 살다가 끝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강한 존재가 중력이 세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아빠의 영향력, 엄마의 영향력이 하나의 중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엄마 말 들었더니 인생 제대로 안 풀리네 이걸 경험을 해야 되고 아빠 말 들었더니 폭망했네 이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얘가 추락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공간에 붕 뜬 그 기분을 느끼면서 나 어디로 갈까 그 순간에 짧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 친구를 벼랑으로 밀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공무원 시험 떨어질 거 뻔한데 확 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추락하면서 자기 방향을 찾는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3자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계자가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조언을 하거나 보면 확 보이는데 딱 막상 당사자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걱정되잖아. 그 왜 내 아이가 바뀌었어요인가? 그 김은영이가 그 선생님 계시잖아요. 편식하는 아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이틀 굶기라고 그러더라고. 이틀. 근데 엄마들이 두 끼를 못 굶겨. 그 먹는 그 습관을 바꾸려면 그 이틀 굶기면 다 바뀐대요. 근데 그 두 끼 굶기고 어머 어떻게 우리 애 배고파서 어떻게 이러고 벌벌벌 떨어. 그래서 계속 구매한 꼴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췌장암으로 그냥 가는 거죠. 먹는 습관을 바꿔야지 중년 이후에 암에 안 걸리는데 이틀만 굶기면 되는데 그걸 못 굶겨. 벼락으로 밀지를 못하는 거야 부모가. 그럼 계속 구매한 꼴로 간다니까. 근데 자녀 키우기 참 힘든 게요. 제 큰애는 이제 저는 아들만 둘인데 큰애는 그냥 딱 그냥 FM 스타일. 근데 걔는 게임을 너무 잘해요. 지금 대학교 가능성 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창원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뭐 통합환경화학공학부 중에 이제 2학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학교 공부는 별로 그런 거니 게임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건 좀 타고
미친 발광쟁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애가 아 가상현실 게임 하는구나. 친구들하고 몇 명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 지가 막 조정하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게 있던데요. 가지고 하면 리더십이 아주 강하네. 그래가지고는 보면 뭐야 싶은 거예요. 하고 저희 집이 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걔가 혼자 그 집에 사는데 설교하고 싶고 하니까 날 밤새고 하더라고요. 그걸 대학생이 되더니 제가 그걸 좀 볼 수가 없잖아요. 좀 참아줬는데 갖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왔잖아요. 그래서 좀 나가서 해요. 그걸 좀 밀어. 아니 그거 하라 이제 하는 부분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근데 나가서 하려면 용돈을 줘야 돼요. 그냥 그 PC방 가서 해야 PC방 가서 되니까. 하죠. 그 PC방비를 줘야지. 제가 주죠. 제가 오 잘하시네. 그리고 그냥 한대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일해야 돼 놀아야 된다. 그럼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나름대로 뭐가 있던데. 근데 작은애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다녀왔어요. 지가 가고 싶다 해서 그냥 보내줬어요. 저도 존중 차원에서. 근데 보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보내놓고 여름에 이제 한번 나갔죠.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다시 턴해서 왔거든요. 1년 학교 다니고. 그래서 이제 좀 다니더니 지도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딱 되니까 1학년 때도 잘 다니대요. 그 선생님이 그래도 잘 품어주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2학년 때 선생님은 잘 다니는 2학년 때 우리 애가 이제 복학생이잖아요. 또 이제 나이가 더 나이가 많다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 우리 애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뺨을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이제 그런 것들 모욕감 그런 것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갖고 다 여러 가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좀 싸우다가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시간? 예. 커피 마실 시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걔가 결국 여기서는 딱 1분만 얘기하고 자퇴를 2분. 시켰어요. 예. 2학년 때. 예. 하고 이제 검정고시하고 미술을 하고 걔는 좀 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시키는데 지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다짐을 바꿨다. 제가 그러면 자퇴하자. 그러니까 이제 2학기 개학할 때 자퇴를 하니까 올해 이제 검정고시 볼 수 있는 게 4월 달에는 기회가 없대요. 이게 8월 달에 보는 거예요. 아 또 몇 달 때문에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몇 년도 아닌데? 근데 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나이 예. 갖고 토일만 하는 그 칠성포차라고 제가 아는 집인데 저희 집 앞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을 못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오토바이 때문에 또 여기저기 걱정이구나. 150만 원짜리를 샀더라고요. 네. 작년 9월 달에. 갖고 너무 이제 제가 안 되겠어서 헬멧하고 보험 230 얼마인 거예요. 오토바이 보험이. 예, 미성년자를 들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못됐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 안 하게 해줘야지. 얘는 벌써 몰래 가서 따온 거예요. 보험회사 편이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얘기했어요. 보험도 들어주고 이제 헬멧도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지가 신호 위반을 해서 5m 밑으로 날랐는데 얘가 차문이 있는 거야. 하나도 안 다쳤어. 차는 분명히 그 해서 보상을 해주고 헬멧도 다 망가지고 오토바이 다 망가졌는데 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수호신이 막강하네. 그래서 정말 수호신이 막강해. 걔가 정말 속도가 너무 빨랐는데 지가 그러더라고요. 하고 지도 겁이 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못하고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오토바이 망가졌기 때문에 폐차를 시키라 했어요. 그 폐기 처분하라고. 그럼 이제 아무튼 했는데 얘가 지 오토바이잖아요. 내가 봐도 멋진 거더라고. 빨간 색깔. 그래서 고친데. 지가 아르바이트에서 폐기를 하겠다 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110만 원을 주고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정이 가니까. 그것을 또 몰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중고에 팔려고 하니까 지는 110만 원에 고쳤기 때문에 120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안 되지. 몇번 장난쳐가지고 결국은 50만 원 받기로 팔았는데 또 중간에 업자가 가져가고 테스트를 해보고 15만 원 붙여주겠다 해가지고 얘기가 너무 길어져. 45만 원 했는데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 하고 결국은 또 250만 원을 또 못 와서 오토바이를 또 샀어요. 3일 전에. 하고 제가 게이치가 좀 올라요. 보험이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보험이 그때 말살됐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아르바이트를 타는데 제가 좀 한번 작전을 썼어요. 그냥
좀 어설프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에서 한 3시간을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탔다고 딱 지가 이지 직구를 하대요. 그리고 딱 지하에 딱 갔더니 오토바이 또 주차장에 내놨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아빠랑 엄마랑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페이스북에 올려서 300만 자리를 250에 샀대요. 그러면 이거 빨리 올려 다시 찍고 해서 올려라 팔아라. 이제 그것은 우리가 너무 약속을 안 지켜서 용납할 수 없다. 딱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이제 1층에 딱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뒤도 사진 찍고 올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나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도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피고 막바로 올라온다 했어요. 근데 얘가 이 즉시 지하에 가서 오토바이 몰고 나간 거예요. 멋지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밑에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문을 또 뭐 글을 쓰고 그래서 그래 니 올 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 거고 얘 안 오면 그래 엄마는 그냥 니 잘못 키운 죄로 엄마는 그냥 없어져야 되겠다. 제가 그랬더니 친구를 또 만나서 새벽 3시인 것 같던가. 근데 저도 오기로 얘한테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 아픈 사연이 많네. 문자로 엄마 빨리 이제 들어가세요. 어쩌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렸지 갖고 와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기로 했고 온종일 이제 포차집에서 이거는 끊어야 되겠다.